인천 학원 강사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쿠팡 부천 물류센터로까지 튀었습니다. 물류센터 폐쇄와 함께 직원 모두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강서구 미술학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강서구 소재 일부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이 내일로 예정된 등교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일명 어린이 괴질 사례가 국내에서도 2건이나 신고가 되면서 방역당국이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19 생활 방역 수칙 잘 알고 계시죠? 오늘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는요,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 지금 이 시각 출퇴근하거나 또 외출하는 분들 잊지 마세요.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작하기 전에요. 프로그램 직전에 방송이 다소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서울타임즈 진행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하여튼 계속 이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바빠진 분들이 사실 택배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류센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나오고 이제 또 가족분들 이런 분들도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총 10명이 이제 부천시 쿠팡 신선 물류센터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인천 강사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몇 차예요? 이렇게 되면. 오늘 7차까지 나왔는데요. 아이고. 어쨌든 지금 이 부천 쿠팡 이 센터 관련해서는 6차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네네. 부천 돌잔치를 방문한 뒤 확진된 40대 여성이 근무하던 이 물류센터에서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돌잔치가 또 확 퍼지는 하나의 계기가 됐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천 항원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천 돌잔치 뷔페를 거쳐서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걸로 보이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3명이었던 확진자가 오늘 7명이 추가됐습니다. 네네. 최소 10명이라고 하니까 더 늘어날 가능성이 그렇겠네요. 있고요. 이 중에는 근무자 10살 된 딸도 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는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경기도 부천시, 파주시, 서울 구로구, 그러니까 수도권 전반에 걸쳐 있어가지고요.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쿠팡 측이 사실은 뭐라고 했냐면 계속해서 열 감지기 설치해 놓고 하루 2번씩 방역도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직원이 마스크를 끼고 장갑을 끼고 작업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만큼 자신했던 부분이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네. 방역당국은 뭐라고 하냐면 그만큼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이 많은 게 아니냐 걱정을 또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항상 마스크 쓰고 열 감지하고 하더라도 밥 먹을 땐 벗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가족들하고 있을 땐 또 벗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니까 이게 또 완벽하다고 말하기도 또 어렵기는 하네요. 그런 부분도 있죠. 네네. 그러니까 쿠팡은 그래서 물류센터 근무자 등 관련자 3,6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내가 많이 시키는 받는- 분도 있어요. 네. 우리 박재훈 기자 지금 지난 저희 주말에 집이 경기도 서북부 쪽이라서 네. 이 부천 물류센터에서 택배가 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받으시는 분들이 이 택배를 장갑을 끼고 뜯고 계시고 이런다고 네네네. 해요. 그만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쿠팡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특히 신선식품의 경우에서는 쿠팡 물류센터에 들어올 때 이미 포장된 상태로 온다. 그리고 출하가 될 때 또 소독을 한 번 더 한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네. 방역 당국도 물류창고에서 확진자들이 장갑을 끼지 않거나 아니 마스크를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네네. 바이러스 계속 배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객이 택배를 수령할 때 바이러스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불안하죠. 네, 아무래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기관 염증 증후군 우리가 이제 어린이 괴질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2건의 의심 사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미국 언론에서 보도가 돼가지고 네. 이제 미국을 좀 공포에 몰아넣었던 일명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이게 국내에서도 2건의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이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가 2건 신고됐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두 환자 모두 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는 양성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고 방역당국은 전했습니다. 오늘 이 2건의 사례가 나온 건 방역당국이 어제 이 질환에 대한 감시조사 체계를 가동한 지 하루 만인데요. 이 오늘 나온 2건은 모두 서울 지역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들어왔고 환자들의 연령대는 10대 1명 그리고 10세 미만 1명입니다.
근데 이게 어린이 괴지라고 하는데 꼭 어린 아이들만 걸린 건 또 아니더라고요. 뭐 20대 환자들도 나타났고 지금 한 13개 국가로 벌써 네. 번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자 조금 예의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2부에 전문가 의견 들어보려고 인터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가 됐다. 이게 처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7살 김모 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이 선고가 됐어요. 선고. 그렇습니다. 구형이 아니고 선고입니다. 와, 구형은 14월이면? 어떻게 됐었냐면 검찰이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이게 구형은 1년인데 구형은 1년인데. 선고는 그 징역 4월의 형이 나온 거예요. 그게 좀 낮아지긴 해요. 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어쨌든 실형이 나왔다는 면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네요. 놀라시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1,000만 원 이하 벌금형도 있거든요. 그렇죠. 둘 중에 선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재판부가 이 사안을 엄정하게 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 설명을 들어보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 그리고 동기와 경위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 이탈에 술을 마셨다.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김 씨가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그리고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 이탈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을 어긴 거죠. 두 번을 어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기소가 됐는데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자가격리 위반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셨을 네. 것 같아요. 지금 답답해서 나가셨다가 이제 진짜 못 나가게 되는 한 4개월 동안 이렇게 됐습니다. 네, 뭐 이게 뭐 1심이니까 항소할 줄 모르겠지만요. 네. 한번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이제 굉장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강경하게 대처를 하겠다라는 네. 재판 입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식약처장에게 덴탈 마스크 관련돼서 뭐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덴탈 마스크가 조금 얇잖아요. 예.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공적 마스크로 네. 사고 있는 KF 마스크보다. 네, 그래서 아마 좀 날씨가 더워지니까 또 오랜 시간 끼고 있으면 네. 덴탈 마스크가 좀 편리해서 제가 그런 게 아닌가. 지난 주말에 네. KF 80짜리 마스크를 끼고 자전거를 탔는데요. 호흡곤란이 와서 잠시 쉬었다가 그걸 끼고 자전거 타신 예, 거예요? 저는 94 아니고 80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힘들더라고요. 80도 힘들어요. 덴탈 마스크를 네.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예, 이야기였나요?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마스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소개를 했는데요.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용 마스크가 불편한 사람이 많아서 덴탈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보건용을 대체할 수 있는 가벼운 비말 차단 마스크를 공급할 예정이란 보도를 봤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이희경 식약처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처장이 사실이란 취지로 답변을 하자 문 대통령이 안전성을 갖추면서도 덜 답답한 마스크가 등교 예정 학생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선 공급 대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이들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불편할 수 있으니 식약처가 끝까지 잘 챙겨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랫동안 미루다 시행되는 등교 개학이야말로 생활 방역의 성공 여부를 가능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학교에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게 답답하긴 해요. 사실 그렇죠. KF가. 그러니까 이게 더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대중교통 탈 때도 필요하니까 꼭 챙겨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부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에 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면서 버스 안에 판매가 가능하게 해서요. 네네. 그 운전 기사분께서 판매를 한다고 해요. 시내버스에서. 네. 왜냐면 만약에- 잊어버리고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버스를 못 타면은 그렇죠. 출근 시간도 늦어지고 다 모든 게 마스크가 없어서 늦어지잖아요. 출근 못 하겠어요, 부장님. 뭐 이렇게 얘기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네. 혼나겠죠. 마스크를 안 챙겨? 이렇게.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판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같은 데도 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다른 도시도. 예. 시장님 듣고 계시다면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이제 등교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고3 학생들이 등교를 했고 그리고 내일 고2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치원생들 등교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미루는 곳들이 꽤 많아요. 네. 이게 이제 지역 감염 사례가 발생한 거에 맞아요. 따른 이제 그 조치인데요. 오늘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 11개, 그리고 경북에 무려 185개. 경북에서 많이 미루네요. 예, 그리고 경기도 부천에서 한 개 학교가 원래 내일로 예정됐던 등교를 연기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강서구에서 이 미술학원, 유치원 등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사건 때문에 인근 11곳의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등교를 연기했는데요. 네. 이 강서구 초등학교가 7곳, 그리고 유치원
유치원이 12곳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의 관련성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초등학교 6곳은 6월 1일로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 곳은 6월 3일로 6월 3일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양천에서도 지난 20일 이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서 등교 연기 요구가 나왔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양천구 초등학교 이 두 곳은 오는 27일, 그러니까 원래 내일 예정됐던 날짜에 네네. 그대로 하지만 나머지 두 곳은 6월 1일 이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그렇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강서구와 양천구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 교육청 등이 협의를 하게 된다면서 최대한 학교의 자율성을 준다는 것이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학생들 서울 지역 중학생들은 1학기 중간고사를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좋겠네요. 좋을 것 같지만 기말고사에서 확 해요. 아. 다 이거 누적돼갖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학부모 마음으로 말씀하시네요. 아 그런가? 조산부사지만 학생들은 사실 좋아할 것 근데 같아요. 조사분 학교 다닐 때 저도 좋아하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교육청에서 물론 이제 그 중간고사 실시 여부 자체는 학교장 재량입니다만 네네. 교육청에서 이 중간고사를 치르지 말고 기말고사 1회만 집필평가를 보라고 강력하게 공고했습니다. 이 강력하게 강력하게. 공고라는 표현이 상당히 이례적인데 뭐 어쨌든 교육청에서 이런 강력한 공고를 했는데 아무리 재량이라지만 이걸 시행할 학교장이 아마 없을 것 같아서 사실상 안 보게 될 것 같고요. 이 그 중학생의 등교 수업 일수가 고등학교보다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이 서울시 교육청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교육청 강현훈 교육정책국장은 중학교는 절대평가 시스템이라 성적이 고등학교 입시에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95% 이상의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보다는 뭐 중학교가 그래도 조금 나으니까. 네. 네. 네, 고등학교에서는 중간기말을 모두 칩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경기도도 그렇게 되면은 또 저희 집에도 또 좋아할 사람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아, 예.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에 나왔는데요. 이거는 국정농단 관련된 조사는 아니었고요. 네네.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조사를 네.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최지성 전 부회장하고 장충기 전 사장, 그러니까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소환했거든요. 여러 차례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룹 수뇌부 내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좀 본 걸로 보이고요. 이 부회장과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부회장을 소환하면서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해서 좀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아시겠지만은 이게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산화증권선물위원회가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등 혐의로 고발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걸 들여다보니까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가지고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어서 삼성물산과 합병했고 이런 쭉쭉 이어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유리한 상황이 전개됐고 그걸 막기 위해서 분식회계가 있었다. 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네. 쭉 보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조사를 마친 다음에 검찰이 어떻게 기소할지, 어떻게 처벌할지 이걸 조사하고 그 이후에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다 정하기 때문에요. 아마 오늘 수사 이후에 아마 기소 쪽으로 아마 정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기소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 좀 봐야겠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서울 서부지검이 윤미향 당선인의 정의연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대검 간부들에게 이 윤미향 당선인 그리고 그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을 네. 신속히 수사하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오후에 이 정의기억연대 회계 담당자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는데요. 오늘 이 검찰 조사가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이 시민단체 정의연 관계자에 대한 첫 소환 조사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에 걸쳐서 이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과 정대협 사무실 등을 이제 총 3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 그 소환 조사 등 이제 여부에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 규정에 따라서 이 관계인 소환에 관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이게 근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국회 들어갈 날이 네.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은 불체포 특권이 지금 발의가 되는 건가요? 그 불체포 특권은 그 사실 회기 중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네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제 좀 뒤에서 다루겠지만 개원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뭐 당장 그 불체포 특권이 성립될 것 같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개원이 딱 그날 되는 거 5월 뭐 30일 뭐 6월 1일 이렇게 딱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법상 6월 초에 네. 6월 5일인가 이제 네네. 첫 6월 5일에 6월 5일에 예, 6월 첫 5일 날. 본회의를 네. 열어야 되는데요. 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은 거지만 실제로 실제로 개원이 그러니까 물론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6월 5일에 개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그게 늦어지면 이제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 통상 검찰 수사가 보면 물론 이제 아주 앞에 이재용 회장 건처럼 오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뭐 그렇게 한 보통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특히 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빨리 하라고 시간 지시까지 했다고 하니까 뭐 그 윤미향 당선인이 뭐 국회 현역 의원 신분이 되는 것 때문에 뭐 수사가 좀 장애를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잖아요. 네. 개원 그리고 뭐 상임위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핵심은 그거죠.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갈 거냐. 핵심이 그건데 어쨌든 이 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처음에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두 원내대표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다 말 속에 또 뼈가 있더라고요. 보면 잠깐 전해드리면 김태년 이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법정 기한을 준수해야 된다. 국회가 법을 어기면 되겠냐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압박을 했죠. 예전에 그렇지 않았냐 뭐 이런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시절에. 네. 그렇죠. 그랬더니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니다. 뭐 그거는 중요하지만은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되니까 이내 전술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농담을 하면서 농담 아닌 농담을 하면서 뭐 네. 기본적으로 국회는 행정부 견제 감시 역할인데 너무 일에 추중하다가 제대로 된 일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난 건 없어요. 계속 네. 논의하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이 원내대표 두 사람이 같이 뭐 밥을 먹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자리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뭐 그 사이사이에도 이 민주당과 통합당의 원내수석 부대표가 있어요. 김영진 의원과 김성은 의원이 있기 때문에 물밑에서 만나서 얘기를 할 겁니다. 김태년 대표도 이 말에 약간 뼈가 있었던 얘기가 저는 요게 좀 꽂혔는데 정해진 날짜에 회의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 코로나 회의 국회에서 결정 속도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잘못된 관행 예를 들면 회기를 시작하기 위한 협상을 아주 지난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쨌든 그 견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가져와야 된다라고 해서 주장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워낙에 의석수가 많이 차이 나기 그렇죠. 때문에요. 사실 의석수대로 한다면 이게 그냥 법대로 한다면 그냥 표결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정 안 된다면 그럼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 체계가 약간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뭐 그렇게는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니까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뭐 얘기하면서도 느껴지는 그 표정을 보면은 뭐 정 안 되면은 법대로 하지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 협상에 가게 된다면 여당의 그런 목소리, 그런 주장을 다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결위도 있으니까 사실 예결위원장도 있는데, 네. 근데 민주당은 어쨌든 법사위원장을 제일 제1의 목표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보면 2004년 이후로 사실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거의 도맡다시피 했는데 네네. 예결위원장은 또 야당이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대 국회에서만 야당이 했고 그 이전까지는 제가 쭉 보니까 거의 그 정부 여당이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전례도 아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당 통합당은 어떻게 뭐 합당하게 되는 건가요? 예, 뭐 사실 다들 예상하셨던 대로 뭐 오늘 그럼 그렇죠. 아니 근데 약간 좀 그 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나는 평정이 됐고 네. 오늘 오후에 그 한국당이 그 의원들과 21대 총선 당선자들이 다 참석하는 그 연석 총회를 열어가지고 통합당과 하나됨을 결의한다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결의문에서 이 한국당 의원과 당선자들은 한국당은 태어날 때부터 총선 후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제 약속을 이행하려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한국당을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린다. 뭐 사실상 이제 당 문을 닫게 되는 입장에서 감사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서 국민의당이 조금 전 난처할 것 같아요. 왜요? 희망을 좀 가지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합해서 교수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먼저 목소리를 내고 싶다. 이런 입장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한국당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난이 평정되면서 이렇게 됐네요. 참 각기의 시각이 참 다른 것 같긴 해요. 이런 걸 보면은. 네. 네. 자, 이용수 할머니 어제 기자회견 있었고 그 민주당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창일 의원이 뭐 한마디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사실을 관계 확인이 먼저다는 입장이죠. 네. 근데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명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구 말?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 네. 예, 빨리 입장 표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윤 당선인이 곧 국회의원이 되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지적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시끄럽게 된 것 자체를 사과해야 한다라고 또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도 그렇지만 윤미향 당선인 빨리 풀어야 된다 이런 걸 압박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강창일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윤미향 당선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켜주자. 뭐, 네. 예, 그 그렇죠. 16명의 의원 당선인 중에 한 명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네. 사실은 정의연 관련된 회계 의혹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적인 의혹 이런 것들은 불거지기 쉼터 의혹이 전이었어요. 나오기 전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개개인별로 의원들 입장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네네. 뭐 제가 만나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당에서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 정말 그렇게 뭔가 횡령을 하고 배임을 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그건 수사를 두고 봐야지 알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사를 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걸 계속 가지고 가면 개헌한 다음에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수도 있다. 이게 계속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미향 당선인이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왜 아직 안 내놓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조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나섰어요. 네. 일요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등장해서 핵무력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했어요. 지휘봉을 들고 나왔죠. 네, 지휘봉을 들고 나왔죠. 네, 뭐 그런 전후사정의 맥락이 어떻게 잘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통일부가 이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이른바 교류협력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청회도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뭐 개정안 내용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거나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그간 교류 협력에서 좀 절차적인 불편함이 있었던 부분을 개정하겠다. 뭐 예를 들면 원래는 남북 간에 인적 접촉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국민이 네네.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기존의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수리가 됐어야 되는데 허락을 이제- 받았어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정하겠다. 네. 그리고 남북 간 접촉이 예정돼 있을 경우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이제는 접촉 이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뭐 이를테면 해외에서 우연히 북한 사람을 만난다거나 북한 식당에 가서 밥 먹은 것 정도는 당국에 꼭 신고를 안 해도 된다.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 사업 주체로 명시해서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겠다.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경제 교류에 대비해서 북한의 남한 기업의 현장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법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북한의 이런 현장 사무소 등이 설치되려면 뭐 지금 당장 되진 않겠지만 뭐 어쨌든 이런 그 차후에 좀 네. 상황이 좋아질 걸 대비한 대비로 보입니다. 북한한테는 물어봤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고만 하면 북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상관이 없는데 북한 사람들은 우리랑 만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걸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북한이 좀 응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응답을 안 하는 모습이라서요. 그게 지난주에 아쉽습니다. 김준영 국립외교원장 나오셔서 예. 이야기를 하는데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북한 측에서 이제 별로 반응이 없는 부분, 네. 정부에서는 이제 좀 나서 볼까 하고 있는데 하여튼 통일부가 그런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서울타임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지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4일 홍콩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중국 지도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22일이었죠. 중국의 입법기관 전인대가 상정한 이른바 홍콩 보안법 제정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홍콩의 범민주 진영부터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광준영 교수와 함께 홍콩 보안법 문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홍콩 보안법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사실은 코로나19 빼고는 이게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것인지 좀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모든 국가마다 보안법이 있죠. 자기 네네. 안보를 지키려는. 홍콩은 그런데 이제 일국양제에 의해서 네. 홍콩 내부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90년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앞으로 홍콩은 반환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법을 운영하겠다 한 게 이제 홍콩 기본법인데 네.
거기 23조가 이제 이 홍콩 보안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송환법 사태나 이런 데서 네네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를 홍콩 정부에 맡겨놨더니 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전복행위 그다음에 외세가 개입을 하고 또 국가의 그 소위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뭐 국기를 태운다거나 네네. 주권을 부정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법을 만들어서 홍콩을 제대로 된 한 국가 체제 안으로 집어넣겠다라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홍콩 기본법의 23조가 보안법인데 거기에 부칙으로 여기서 네. 제정한 법을 집어넣으면 홍콩 기본법의 보안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혹시 이제 그 홍콩의 국기를 문란하고 소위 홍콩의 주권을 훼손하고 중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거죠. 이러면은 형량이 굉장히 셉니다. 이게 징역 30년까지 취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 너 국기 태웠지, 너 비방했지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인신을 아하. 구속하고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법이기 때문에 홍콩 사람들이 그러면 일국양제 하겠다고 그래놓고 이게 일국양제인데 네네. 제도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일국일제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태까지는 중국이 어느 정도 자치권을 허용을 해줬던 건데 이제는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니 이런 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좀 꽉 잡고 가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네. 홍콩이 사실상 중국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법이군요. 네. 이제 그러면은 뭐 시위하러 나가면은 잘못하면은 징역 30년. 그렇습니다. 이제 무조건 그런 시위를 원천 어이구. 봉쇄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네. 있는데 그 일국양제가 처음 나왔을 때 덩샤오핑이라는 네네네. 사람이 당시에 이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하고 조자양 총리가 이제 이 부분을 그 일국양제 논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일국과 양제가 거의 동등한 개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는 국가대로 있고 제도가 두 개다 그랬는데 네. 이게 2012년에 시진핑 총서기가 이제 중국 공산당 지도자로 등극을 하면서 2013년부터 일국양제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냐 하면 일국이 우선이다. 일국이 있어야 양제가 존재하는 거지. 일국과 양제는 절대 동등한 개념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권을 강조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홍콩 보안법도 일국 양제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안법을 만드는 거다라는 게 중국의 주장이고. 근데 그 일국양제는 보통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닌 거죠. 중국이 우선시 되는. 그렇죠. 중화인민공화국 네. 하에 두 가지 제도죠. 아하. 그런데 홍콩 민주는 그 홍콩 사람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있는 거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네네. 더 핵심은 홍콩을 50년간 기존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게 해주기로 했던 그게 양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갈등인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요. 뭐 미국이나 뭐 특히 뭐 서구 다른 국가들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외신 기자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홍콩의 시위를. 왜냐면은 그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있는데 그거를 권위주의 세력이 이제 잡아먹는 단계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가 앞으로의 세계를 좌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정신들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노리고 중국이 지금 들어간 거 아니에요? 혹시?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가장 이게 사실은 이제 홍콩을 더 본격적으로 통제해야겠다는 생각은 이전부터 했었는데 네네. 그 홍콩은 서방에 노출이 돼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소위 서방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녹록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홍콩 보안법도 2003년에 한번 시도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때도 50만 명이 쏟아져 나와서 어이구. 홍콩 정부가 했었는데 그리고 2012년에는 홍콩 사람들을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의 주권 교육을 시켜야겠다라는 국민 교육을 또 실시하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콩 보안법에 보면 그런 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너희는 이 안으로 들어와라.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콩의 중국화냐 중국의 홍콩화냐의 싸움에서 네. 이제 홍콩이 중국화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중국이 그런 주도권을 쥐고 가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뭐 미국이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트럼프도 처음에는 중국 그 똑바로 해라 그러더니 이제
미국 자체가 창궐을 하는 바람에 네네. 아주 모양이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지금이 찬스다. 그동안 우리가 잘 제대로 미국 때문에 하지 못했던 네네. 대만 문제, 홍콩 네네. 문제, 그다음에 뭐 남중국해 문제 이런 거에 좀 우리가 목소리를 내보자. 저게 정신없을 사이에. 예, 이게 이제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요. 뭐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20 며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홍콩 인권법이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 의회에서. 근데 그게 이제 일부분만 소개가 한국에서 많이 됐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맞습니다. 적혀져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홍콩이 가지고 있는 관세라든지 또 네. 경제적인 특혜 이런 거를 박탈을 하겠다. 네, 네. 만약에 홍콩에서의 그 인권이나 자치권이 보장이 안 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요? 실제로 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아직은 그 중국과의 소위 그 산업 연계들이 다 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 작년에 통과가 되고 그 안에 보면 홍콩과 중국은 다른 경제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바로 이제 홍콩 특별법이거든요. 네네. 92년에 만든 거. 이 법을 1년마다 평가를. 홍콩의 민주 네. 정도, 인권 정도를 평가해서 계속할 거냐 말 거냐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네네네. 거기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홍콩이 갖고 있는 그 지위라는 게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 홍콩은 물론 이제 GDP로 보면 97년에 중국의 주권이 귀속됐을 때는 전체 중국 GDP의 약 19%를 차지했었어요. 19.6%. 근데 지금은 중국 경제가 커져서 지금 2.6%로 얼마 안 줄었습니다. 되는군요. 그런데 국제 금융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중국의 1년 교역량이 4조 달러가 넘는데 그중에 1조 달러 정도가 홍콩을 통해서 교역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대외 투자의 70%가 홍콩 시스템을 네네. 사용하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중국에 유입되는 자본의 60%가 또 홍콩을 이용합니다.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수출하는 반도체도 네네. 중국 내부 시스템을 잘 못 믿으니까 전부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 정도로 그동안 쌓아놓은 체계가 있는 거죠. 네. 시스템이. 그래서 저게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미국도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되기는 굉장히 네네. 어렵지만 계속 그걸 가지고 목줄을 잴 수는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아는 중국은 이미 일찍부터 홍콩을 여러 도시 가운데 하나, 뭐 중국의 관문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빅베이 에리어라는 빅베이 에리어. 그런 계획을 세워서 홍콩을 열 몇 개 도시 가운데 너희도 n분의 1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뭐 옆에 뭐 여러 가지 도시, 심천, 네. 동관 이런 도시들하고 홍콩하고 너희하고 똑같다. 니네가 중국의 관문이었던 거는 옛날 얘기다. 특권 의식을 버려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콩은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전 중국의 관문이었고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였는데 하루아침에 다른 중국 도시의 하나처럼 된다. 그 중에 하나. 예, 네. 이거에 대해서 아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모든 홍콩 사람들이 그러냐면 또 그게 아니에요. 그게 기업들은 또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해서 기업 활동하기 어려운데 중국말을 듣는 게 훨씬 낫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 또 홍콩의 이 인구 700만 네네. 인구 중에 상당 부분이 대륙에서 넘어온 사람들인데 거기에는 공산당을 피해서 49년에 넘어온 사람도 있고 그때는 이제 국민당 네네. 자본가들이 많이 그렇죠. 넘어왔어요. 그다음에 문화대혁명이나 대학진운동 때 넘어온 사람들은 일자리 찾아서 온 사람들이 많고 네. 개혁개방 때는 돈 벌러 온 사람들이 그렇죠. 많고 97년에는 중국의 자본가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홍콩 내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한 거죠. 거기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예. 있겠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화염병 던지고 해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각자 다 이익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서방 세계가 그러면 또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여기다 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그거는 또 안 되는 거고. 뭐 말로밖에 못하니까 중국은 그런 면에서 더 이상 너희가 말로는 떠들어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트럼프가 우리를 신나게 막 압박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재선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밀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세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게 봤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결 뭐 자산 동결 이런 부분부터 만약에 미국이 한다면 그런 부분을 가지 않을까.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그 리포트를 냈었는데 아직 네. 안 냈거든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회가 리포트를 내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내고 그 리포트는 어떤 얘기가 그럼 담겨서 나갈 것인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잠깐 전하는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7시에 강준영 교수님과 한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